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내 동생이 곧 당신 친동생 아니야? 명색이 큰형수라는 사람이 비어있는 반포동 아파트 하나 신혼집으로 내주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직도 더 난리 칠 거야? 남편의 그 당당한 얼굴과 옆에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다. 그저 물기 없이 퍽퍽한 고구마를 100개쯤 삼킨 것처럼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를 꺼내 들었고 스마트폰 뱅킹 앱에 접속해 일괄 동결 버튼을 눌렀다. 그들은 아파트 한 채를 거저먹었다고 착각했겠지만 방금 전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산소호흡기를 제 손으로 끊어버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오늘 밤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그들에게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가르쳐 줄 테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주인공의 다음 행보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하게 매운 붉은 고춧가루가 정성껏 관리받은 내 손톱 밑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와 동시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11월, 서울 특유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음산한 추위였다. 마포구에 위치한 지 30년도 넘은 이 낡아빠진 복도식 아파트는 보일러마저도 오늘 내일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듯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비좁은 베란다에서는 방범창의 녹슨 쇳내와 까나리 액젓, 새우젓에 진동하는 비린내가 뒤섞여 내 콧속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오랜 누수로 인해 벽 모서리를 따라 시커멓게 번져나간 곰팡이 자국은 마치 거대한 눈알처럼 지금의 내 처참한 꼴을 차갑게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거대한 빨간색 고무대야 안에는 소금에 절인 배추 5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절망의 산 같았다. 나는 기름때가 찌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 기계적인 동작으로 코를 찌르는 매운 김칫솔을 배추 갈피갈피마다 치덕치덕 발라 넣었다. 얼음장 같은 김치 국물이 장갑 틈새를 타고 소매 안으로 역류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붙은 팔뚝 위로는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다. 장시간 쪼그려 앉은 탓에 두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무릎뼈는 마치 녹슨 못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단단히 박혀버린 듯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이 얼음장 같은 베란다 지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곳은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둔 따뜻한 거실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중계방송이 한창이었고 경쾌한 배트 파열음과 함께 해설위원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잘 쳤습니다. 홈런입니다. 해설위원의 절규에 맞춰 남편 박도훈과 시동생 박도령이 동시에 귀가 찢어질 듯한 환호성을 터뜨렸다. 맥주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싸구려 유리 미닫이문을 뚫고 들어와 내 고막을 찔렀다. 그들은 뜨끈뜨끈한 전기장판 위에 둘러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맥주를 들이켜고 배달 온 치킨을 뜯어 먹으며 베란다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꽉 깨문 치아 사이로 신음을 삼키며 굳어버린 허리를 펴기 위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집자 뼈마디에서 으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을 때 베란다 미닫이 문이 드르륵하고 거칠게 열렸다. 목덜미 부분이 누렇게 바랜 촌스러운 꽃무늬 홈웨어를 입은 시어머니가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음물 한 잔을 든 채 내 앞에 고압적인 자세로 섰다. 유리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굵게 뭉쳐 시어머니의 거친 손가락을 타고 베란다 시멘트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며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지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끈적끈적하고 위선적이었다. 그녀는 눈가에 주름을 한껏 모으며 과장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 얼음물을 내 눈앞으로 쑥 내밀었다. 나는 고추장 양념으로 범벅이 된 고무장갑을 벗었다.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질린 두 손이 드러났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얼음물을 받아 들었다. 유리컵의 지독한 냉기가 순식간에 손바닥을 뚫고 들어왔지만 나는 고개를 젖히고 바싹 타들어가 연기가 날 것 같은 목구멍 속으로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벌컥벌컥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마치 위장 속에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도령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시어머니는 양팔을 가슴에 포갠 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투에는 일말의 상이나 양해를 구하는 기색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장에서 시작된 한기가 사지백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돈댁이 청담동 피부과 원장 사모님이시다. 그 집에서 이번에 해오는 혼수랑 예단이 말이다. 에르메스 가방만 3개에다가 최고급 수입 가전제품 풀세트란다. 우리 집도 명색이 신랑 측인데 사돈어른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잖니. 시어머니는 말을 내뱉으며 발끝으로 바닥에 놓인 빨간 고무대야를 툭툭 찼다. 마치 이 쉰포기의 배추가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내 친정에서 결혼할 때 해준 반포동 아파트 말이다. 그거 그냥 도령이 신혼집으로 명예 넘겨주자꾸나.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 사는 이 전셋집도 훌륭하잖니.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 고생하는 게 대수라고.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반포동 아파트. 그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 친정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전액 현금을 주고 사주신 내 개인 자산이었다. 현재 시세만 해도 무려 15억 원을 호가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오늘 저녁 반찬으로 뭘 먹을지 묻는 듯한 가벼운 말투로 15억 원짜리 내 혼전 재산을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의 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들썩이는 그녀의 입술을 보며 그저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물컵을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고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관절은 생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위아래 치아가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쉰소리가 섞인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건 저희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제 개인 재산입니다. 도령님 결혼하는데 왜 제 아파트를 내놓아야 하죠? 거실에서 야구 중계에 빠져있던 박도훈이 돌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들고 있던 치킨 뼈다귀를 거실 교자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베란다 문턱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듯한 폭력적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지야, 너 지금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박도훈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의 목덜미에는 흉측한 지렁이 같은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내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내가 거절할 권리라도 있는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내가 이미 내 인감도장 가지고 구청에 가서 그 아파트 증여 등기 싹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 말은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내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내 뇌는 일순간 숨이 턱 막히는 새하얀 백지 상태가 되었고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삐하고 맴돌았다. 인감도장. 기억이 났다. 지난달 내 자동차 보험 갱신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그가 내게서 받아갔던 벚꽃색 벨벳 주머니가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20살 성인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장인을 직접 찾아가 최고급 흑수정으로 수공예 조각을 맡겨 만들어주신 내 분신과도 같은 도장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앞에 이 남자를 응시했다. 5년 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결혼식 날 맞춤 턱시도를 빼입고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내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맹세했던 남자. 평생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였다. 그때의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명문대에 진학한 이 남자가 재벌가 쓰레기 같은 재벌 3세들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사랑을 알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시장통에서 평생 반찬 장사를 해오신 그의 부모님 역시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가장 소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 착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는 마치 철천지원수를 대하듯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냉소를 흘리고 있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집안에 남아도는 부동산 하나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 나한테 그럴 권리 하나 없을 줄 알아? 너 지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조가리 하나까지 전부 우리 박씨 집안 돈으로 산 거잖아. 설마 이런 푼돈 같은 일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협박할 텐가? 아이고, 우리 도훈이 결단력 한번 시원시원하다. 아주 잘했어. 시어머니는 옆에서 손뼉을 짝짝 치며 맞장구를 쳤다. 눈웃음을 치는 통의 두 눈은 아예 실선처럼 사라졌고 얼굴의 주름은 마치 썩어 문드러진 국화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승리자의 오만한 자태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지아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재산은 다 시댁의 소유가 되는 법이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집안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아야지. 도령이가 원장님 댁 딸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도훈이도 회사에서 다 그 덕을 보지 않겠니? 바닥을 칠 대로 친 이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자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분노가 임계점을 돌파하자 오히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설 만큼 서늘한 냉정이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너무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던 탓에 눈앞이 잠시 아득해졌지만 나는 두 발에 힘을 꽉 주고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아직 물기가 축축한 유리컵을 베란다 창틀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와 시멘트가 강하게 충돌하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몸을 돌려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거실을 향해 걸어갔다. 박도훈은 내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착각했는지 콧방귀를 뀌며 의기양양하게 거실 소파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았다. 시동생 박도령은 아예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텔레비전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폭력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나의 검은색 에르메스 버킨백을 집어들었다. 최고급 가죽의 촉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가방에 차가운 금속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안을 더듬었다. 반듯하게 접힌 두 뭉치의 서류가 내 손에 잡혀 나왔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종이가 스치는 서늘한 마찰음이 귓가를 기분 좋게 간지럽혔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거실의 교자상 앞으로 다가갔다. 박도훈은 막 새로운 맥주캔을 집어들고 캔 뚜껑을 딸 참이었고 시어머니는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며 아직 김장 배추를 다 버무리지도 않았다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탁! 나는 두 뭉치의 서류를 교자상 위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서류는 기름기 번들거리는 치킨 접시 위를 정확히 덮어버렸다. 첫 번째 서류는 이미 내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이혼 합의서. 두 번째 서류는 박도훈을 사문서 위조 및 인감 도용 혐의로 고발하는 형사 고소장이었다. 사실 나는 박도훈이 밖에서 지저분하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겉옷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던 싸구려 향수 냄새, 깊은 밤 침대 협탁 위에 항상 뒤집혀 있던 스마트폰, 그리고 고객 접대라는 핑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던 수많은 주말들. 이 이혼 합의서는 이미 내 가방 속에서 석 달 전부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완벽하게 파멸하여 두 번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목을 깨끗이 씻고 내 작두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 줄이야. 박도훈의 시선이 서류 맨 위쪽에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에 꽂혔다. 알코올 기운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갔다. 맥주캔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손끝이 통제 불능 상태로 미세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하한지야,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허세로 가득 차 있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묻어났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야. 나는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산업 폐기물을 내려다보듯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도훈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서며 신경질적으로 발길질을 해 탁자 위에 맥주캔을 걷어찼다. 누런 액체가 교자상을 타고 흘러내려 비싼 전기장판 위를 적시며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내가 지금 누굴 협박해. 나랑 이혼하면 넌 그냥 흠집난 이혼녀일 뿐이야. 내가 이혼하고 나서 퍽이나 좋은 놈한테 시집가겠다. 건설사 회장님이신 내 아버지가 시댁에서 쫓겨난 딸년 얼굴을 참도 반가워하시겠다. 그는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공포를 애써 짓누르려 했다. 시어머니 역시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리려 하며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단단히 돌았구나.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고소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추장 양념이 잔뜩 묻은 시어머니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다. 이 쓰레기들과 더 이상 단반마디의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려한 동작으로 이혼 합의서 맨 마지막 줄에 내 이름을 휘갈겨 썼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내는 사각사각하는 소리. 그것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나는 만년필을 가방에 툭 던져 넣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박도훈이 유리컵을 집어 던져 산산조각 내는 파열음과 시어머니의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가 뒤엉켜 들려왔다. 나는 현관 방범문 앞에 서서 전자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빠르게 눌렀다. 삑삑삑삑. 마지막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스르륵 열렸다. 복도의 차가운 칼바람이 순식간에 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나는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내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닫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악취와 역겨운 계산으로 가득 찬 그 지옥과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서자 어두컴컴한 센서 등이 내 발걸음에 맞춰 하나씩 불을 밝혔다. 나는 포르쉐 카이엔의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얼어붙은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차 안에 은은하게 퍼져있는 우디 향의 디퓨저가 머리카락에 잔뜩 배어있던 새우젓 냄새를 말끔히 밀어냈다. 나는 서둘러 시동을 거는 대신 스마트폰을 센터 페시아 위에 올려놓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아가씨. 최 실장의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 밀폐된 차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든든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백미러에 비친 내 두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핏발이 붉게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실장님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 카드사에 연락해서 내 명의로 발급되어 박도훈이 쓰고 있는 가족 카드 전부 다 분실 신고 처리하세요. 사유는 도난 및 부정 사용으로 올리고 카드 결제망 자체를 완전히 동결시켜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내 개인 계좌에 있는 유동 자산 전부 단 1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아버지의 해외 신탁펀드로 송금하세요. 박도훈 그 인간한테 재산 분할로 떨어질 공동 재산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겨두지 마세요. 네, 아가씨. 바로 법무팀을 투입할까요? 서두를 것 없어요. 천국에서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일단 뼈저리게 맛보게 해줘야죠. 나는 전화를 끊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스티어링 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 낡아빠진 아파트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무덤처럼 보였다. 3층의 그 비좁은 베란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진짜 재미있는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몇 시간 후 서울의 밤하늘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나는 강남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에 앉아
얼음을 띄운 탄산수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유리창 위로 네온사인의 불빛들이 기괴하고 다채로운 색채로 반사되고 있었다. 대리석 티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돌연환하게 켜졌다.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불빛은 유난히 날카롭게 시야를 파고들었다. 나는 탄산수 잔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보내온 긴급 알림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카운트다운처럼 메시지가 연달아 팝업되었다. 시스템이 첫 번째 결제 시도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결제 시도 금액 280만 원, 이 결제 장소 강남구 청담동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그리고 거래 거절이라는 상태 메시지였다. 나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비릿한 냉소를 흘렸다. 280만. 박도령, 형수 돈으로 청담동 피부과 원장 딸내미한테 화이트 트러플을 먹이면서 속으로는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겠지? 곧이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박도령이 남긴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형수님. 형수님 제발 전화 좀 받아보세요. 형수님 카드 왜 이래요? 직원이 이 카드가 도난 정지 상태라잖아요. 저 지금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수연이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했다고요. 레스토랑 매니저는 당장 경찰 부르겠다고 난리고요. 형수님 폰에서 뭐 잘못 누르신 거 맞죠? 빨리 정지 좀 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수님. 음성 메시지 너머로 젊은 여자의 날카롭고 경멸에 찬 질타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박도령, 너 이 블랙카드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음성 메시지를 삭제해버렸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두 번째 결제 시도 내역이었다. 시도 금액 1,500만 원, 결제 장소 역삼동 최고급 프라이빗 룸살롱 VIP 클럽. 상태는 역시나 거래 거절이었다. 1,500만 원 박도훈, 내 돈으로 아주 거창하게 고객 접대를 하고 계셨네. 몇 초 뒤 박도훈의 음성 메시지도 도착했다. 평소에 그 아나무인 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다급함이 묻어났다. 배경음으로는 룸살롱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덩치 큰 사내들의 험악한 욕설, 거친 몸싸움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한지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너 미쳤어. 카드를 정지시켜. 나 지금 룸살롱인데 기도들이 문을 꽉 막고 안내 보내주고 있다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돈 쏴. 내 말 안 들려. 내가 너희 미친년 가만 안 둘 줄 알아.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스마트폰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낯선 남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 사장님. 술값 계산 못하시면 저희도 짭새 부르고 무전취식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화면을 내려다보며 스마트폰을 무음 모드로 전환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에 세 번째 알림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카드사가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쥐어주었던 체크카드의 모바일 뱅킹 알림이었다. 출금 시도 금액 500만 원의 장소 서울역 인근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상태는 잔액 부족. 현재 잔액 0원. 뒤이어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튀어나왔다. 지아야. 아이고 맙서사. 지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통장에 있던 돈 다 어디 갔니? 내가 돈 다 빼돌린 거냐? 도훈이는 지금 술집에 갇혀서 깡패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하고 도령이는 파혼당하게 생겼다잖니. 이 독사 같은 년아, 내가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거냐? 빨리 돈 다시 입금해놔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전화 좀 받아. 배경음으로는 현금 인출기에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삑삑거리는 기계적인 에러 경고음과 서울의 새벽거리를 휩쓰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짙은 어둠 속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잔혹하리만치 창백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나는 김장을 하느라 여전히 욱신거리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떠오른 그 절망적인 메시지 기록들을 손끝으로 가볍게 훑어내렸다. 이윽고 내 시선은 티테이블 위에 놓인 텅 빈 유리컵에 머물렀다. 컵 바닥에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남구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단방향 방폭 유리를 뚫고 들어온 아침의 첫 햇살이 내가 머물고 있는 최상층 VIP 라운지 안으로 차갑게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10월 1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 나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검은색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아직 미세한 김이 피어오르는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쌉싸름한 액체가 혀뿌리를 타고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중앙 냉난방기의 환풍구가 아주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공기청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시더우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시선은 눈앞에 놓인 12인치 태블릿 PC 화면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다. 화면에는 1층 로비의 고화질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은 천장에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 빛을 고스란히 반사하고 있었다. 한창 아침 출근 시간대라 번듯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박도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내가 지난달 청담동의 최고급 맞춤 정장 숍에서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쫙 빼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한쪽 겨드랑이에는 서류 가방을 낀 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향해 기세등등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턱은 거만하게 치켜 올려져 있었고 입꼬리에는 오직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만 흘려보내는 우월감에 찬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의기양양한 꼴을 보고 있자니 3년 전 아버지가 그를 지사본부장으로 막 승진시켰던 그날의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그날가 빠진 전셋집에서 만취가 되어 들어와서는 내 양어깨를 부여잡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소리를 질러댔다. 지아야, 똑똑히 봤지? 내 아버지 후광이 없었어도 나 박도훈은 내 힘으로 충분히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놈이야. 회사에 있는 그 늙은 임원들도 이제 다 내 눈치만 본다고. 난 오로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나는 손에 쥔 본차이나 커피잔의 손잡이를 가볍게 매만졌다. 잔 밑바닥이 대리석 테이블 위를 스치며 아주 미세하게 서걱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박도훈이 사원증을 태그하고 임원 전용 게이트로 막 진입하려는 바로 그 찰나. 로비의 육중한 유리 회전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다. 짙은 색정복을 입은 경찰 4명이 성큼성큼 로비 안으로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경찰관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새빨간 직인이 찍힌 체포영장을 높이 치켜든 채 아직 넥타이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던 박도훈을 향해 곧장 다가갔다. 태블릿 PC의 스피커를 통해 로비의 현장음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박도훈 본부장님 되십니까? 경찰관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다소 소란스럽던 로비의 공기를 순식간에 갈라놓았다. 박도훈은 걸음을 멈추고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눈앞의 경찰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말투로 내뱉었다. 그렇소만. 당신들 어느 관할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나 10분 뒤에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는 사람이야.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경찰관은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이 그 체포영장을 박도훈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박도훈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인감도용, 그리고 특수재산 절도 혐의로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핏기가 돌던 박도훈의 얼굴은 영장 위에 적힌 굵은 글씨를 확인한 순간
마치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듯 생기 하나 없는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버렸다. 그가 들고 있던 스타벅스 커피잔이 획 기울어지며 펄펄 끓는 갈색 액체가 그의 비싼 맞춤 정장 바짓단 위로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그 뜨거움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종이컵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퍽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고 사방으로 튄 커피 국물이 경찰관의 반짝이는 구두코를 더럽혔다. 당신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인감 위조라니. 그건 내 아내의 재산이라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 집안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한 게 무슨 죄가 된다는 거야. 박도훈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어떻게든 경찰과의 거리를 벌리려 발악했다. 하지만 그는 깜빡 잊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왕처럼 군림하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집구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 본부장이라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 그룹 회장님이셔. 당신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히스테릭한 발악과 함께 아주 날카롭고 경쾌한 금속 파열음이 스피커를 뚫고 튀어나왔다. 찰칵. 그 차갑고 무겁고 눈이 부실 정도로 시퍼런 은빛을 뿜어내는 강철 수갑이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찬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듯 채워졌다. 금속 톱니바퀴가 아주 단단하게 맞물리며 그의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새하얀 프렌치 커프스 셔츠의 소매는 흉하게 구겨져 버렸다. 1층 로비 전체가 죽은 듯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쁘게 출근길을 재촉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보안 게이트의 짐승처럼 짓눌려 처참하게 망가진 한 남자의 몸 위로 꽂혔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밀물처럼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어머나, 저 사람 박 본부장님 아니야? 본부장은 무슨 회장님 딸이랑 결혼해서 신분 상승한 셔터맨 주제에. 평소에도 회사에서 뒷돈 엄청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했잖아. 인감 위조? 자기 마누라 재산까지 빼돌리려 하다니 완전 인간 말종이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치켜들었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 듯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박도훈을 향했고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어둑한 아침 공기 속에서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은 유난히도 날카로웠다. 박도훈은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다. 포마드를 발라 넘겼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흉하게 달라붙었고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위로 식은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흘러내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수갑이 덜 채워진 한쪽 손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얼굴을 가려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찍지 마. 다들 당장 그 폰 안 내려놔. 내가 너희들 상사라고. 다 모가지 날려버릴 줄 알아. 당장 꺼져. 경찰들은 그가 계속해서 발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게이트에 엎어져 있던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양쪽에서 팔을 결박하고 회전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구경꾼들을 지나칠 무렵 박도훈의 두 다리가 돌연 풀려버렸고 그는 마치 한 웅큼의 진흙탕처럼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무릎뼈가 대리석 바닥에 쾅 하고 짓지어졌다. 결국 두 명의 경찰은 마치 거대한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듯 그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나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화면 속의 회전문을 가만히 지켜보며 손을 들어 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의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위장 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번졌지만 나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해졌다. 등 뒤에 육중한 마호가니 양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칼주름이 잡힌 완벽한 블랙 슈트 차림의 최 실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손에 든 채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소파 뒤쪽으로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경찰 쪽 인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 CCTV에 찍힌 인감 도용 영상부터 증여계약서 위조 당시의 필적 감정 결과까지 증거 사슬이 완벽합니다. 필적 일치율은 99.99%입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토록 거액이 얽힌 악의적인 사문서 위조 사건은 절대 보석이 허가될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손끝을 아주 느릿느릿 꼼꼼하게 닦아냈다. 도령 쪽은 어떻게 됐죠? 최 실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펼쳐 내 눈앞에 공손히 내밀었다. 그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종이에서는 옅은 잉크 냄새가 풍겼다. 내 시선은 서류의 세 번째 장을 가득 채운 새빨간 압류 등기 글씨들에 꽂혔다. 아가씨의 계획대로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들 만큼 서늘한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박도령은 15억 원짜리 반포동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받은 바로 그날, 그 집이 이미 반년 전에 아가씨 개인 명의로 은행에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증여세 폭탄이죠. 나는 서류에 찍힌 14억이라는 눈부신 숫자를 내려다보며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반년 전 박도훈이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을 밥 먹듯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의 차 조수석 밑에서 내 것이 아닌 새빨간 립스틱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미 이 거대한 체스판을 짜기 시작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고가의 부동산을 은행의 한도 끝까지 담보로 잡혔고, 그렇게 끌어모은 막대한 현금은 전부 해외의 비밀 신탁 계좌로 빼돌렸다. 한국 땅에 남겨둔 그 화려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그저 달콤한 설탕물로 코팅해 놓은 시한폭탄에 불과했다. 국세청 쪽 세액 계산도 이미 끝났습니다. 최 실장이 콧등에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보고를 이어갔다. 무상증여인 탓에 박도령이 내야 할 증여세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의 명의로 14억 원의 은행 빚이 고스란히 엎어졌으니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수천만 원입니다. 그 녀석의 그 알량한 월급 따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죠. 그래서요. 어젯밤 자정부로 모든 신용카드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연체된 데다 은행권에서 그의 재무 상태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감지하고 그를 정식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날이 밝자마자 법원 집행관들이 시뻘건 압류 딱지를 들고 그가 새들어 사는 오피스텔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뻘건 압류 딱지. 나는 두 눈을 감았다. 평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던 박도령의 그